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2024년도에 가장 핫한 쪽으로 돈이 흘러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 동향에 따른 트렌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코인 소식도 여러 가지 내용을 이슈만 뽑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금리 내용은 전문가 의견으로서 오건영 씨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좀 내용 정리를 했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비슷한 포지션으로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금리 5.5 이상 동결 추이를 시작했던 시점은 7월 달입니다. 23년도 7월. 그 이후부터 계속 동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오건영 씨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이때까지 평균 멈췄을 때가 한 7에서 8개월 정도가 흘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7월 달이부터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7개월 정도가 더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3월 달이 가장 근접하지 않겠냐. 그래서 월가 쪽이 이야기하는 게 빠르면 3월이다 라고 베팅을 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런 패턴으로 좀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왜 연준에 따른 생각이 조금씩 좀 경기적인 측면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패턴은 무엇이냐. 저번에도 뭐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이힐드 채권이나 여러 가지 국채 이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을 때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은 미리 좀 움직였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이제 시한폭탄처럼 실업자 추이를 좀 보았을 때 아무래도 당장 올라갔던 시점 이전에는 파악하기가 조금 난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기간이 좀 오래 정도 되었고 아마도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만지작거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도 시점 대비해서 대부분 요 구간대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때는 대부분 좀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션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요 시점 때가 가장 그나마 코로나 때만 터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이상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걸로 좀 무너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주는 시그널은 똑같은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18년도를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한번 연준이 양보를 하게 되면 계속 양보를 하려고 하는 습성을 여기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시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꺼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나스닥 부분이 일단 약간 자산군 대비의 금리에 미친 영향 강도가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즉 여기서 자산이 먼저 부러지기 시작을 하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추이가 먼저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금리를 인하해봐야 이미 자산은 벌써 저 밑에 있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왜 금리를 내렸던 패턴은 이제 오건영 씨 말로는 평균 자산의 30%에서 40% 구간이 이제 녹아내렸을 때 비슷하게 발동이 좀 걸렸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0% 구간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실패적인 사례를 우리가 미리 몇 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뭐 굴수비 총재가 앞으로 이제 상품 인플레이션이 이미 하락하고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조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주택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월가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쪽의 투자 기관 쪽의 분위기는 어떠하냐면요. 그 전에 계속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학습된 형태가 앞으로 더 잘 풀어줄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복합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제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시간 관계상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긴장감, 뭐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금리차 추이의 연준이 원하는 PC 차이가 2%를 넘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시간적인 소모성만 해준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리파이낸시 비중도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건영 씨에 따른 이제 픽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분은 아무래도 24년도 때 주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좀 한 템포 늦게 주던지, 아니면 질질 끌려가지 않는 형태로 아마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즉, 그러니까 월가들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3월 달에 거의 집중화가 되어져 있으면 연준은 그날 안 하고 5월이나 6월 달로 해서 기대감을 좀 꺾고 그 다음에 하던지, 아니면 3월 달에 단 걸 주고 5월, 6월 달에도 또 한 번 하겠지라는 형태보다는 차라리 그때 주지 않고 약간 언밸런스를 주는 형태로 시그널을 주고, 그런 형태로 경기에 따른 그런 부응감, 인플레 부분을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오건영 씨 전문가의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은 이쪽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SPI 쪽에 최대 규모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엄청 강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제일 강한 쪽이 중소형, 그리고 유망주,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 다음에 바이오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역사상 네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사상 네 번째로 주식 매수를 투자자들이 이제 이번에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2년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이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겠죠. 근데도 여기서 또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때의 시점에서도 7년에서 이제 8년, 9년 요 시점, 요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끝나고 나서 엄청 쓰고 나서는 이때 이 구간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곡선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서도 계속 돈이 총알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잠깐 그 고점에서 또 쉬어가는 곡선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불황장이라고 해도 정책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셔라. 반면에 또 약간의 우리가 뭐 위험 요소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 번쯤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만 좋아서 중립금리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갑자기 미국만 좋아가지고 다시 금리를 올릴 경우,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실업자 수가 다시 더 이상 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거가 교차적으로 보여지는 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채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그 다음에 셧다운 부분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등등을 또 뽑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1일 이자 지급액이 18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이상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채굴제 수입은 2018년도 피크 사이클을 수입을 넘어섰는데 BRC20이 큰 공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굴회사들이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서헤이즈, 그나마 그래도 차트를 좀 잘 보는 아서헤이즈가 이번에 또
이더 사토시 차트에 따른 업데이트를 좀 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더의 반등을 절하하는 게 아니고 이더를 서울 정도로 비트코인 그림자에 가려져서 장기적 지지 저항의 키 레벨을 맞춰왔던 100주 이평선에 점점 멀어져 왔다. 그래서 이번 반등의 발작이 아닌 유의미한 반등을 입증하려면 하방에 이탈한 0.06 저 주황색 곡선에 있는 저 구간까지 도달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 내용은 아사히즈가 평균 그래도 수익성과 그 다음에 이때까지 차트에 있는 기점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 마지막 주 정도 때 있는 BUSD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FDUS 쪽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FDUSD의 마켓에 어떤 코인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고 많이 상장이 되어져 있냐, 그쪽을 좀 더 많이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힘이 많이 빠짐으로써 어느 쪽이 수혜자를 좀 많이 가져갔냐면 OK나 바이비트 그리고 업비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선택적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RWA, NFT, 퍼즈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놓쳤던 23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대부분 알트코인 위주들이 다 매 달마다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요목적으로 잘 보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괜찮은 실적을 좀 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또 팁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긴 하는데 내가 그걸 열심히 이런 걸 학습을 했냐, 트렌드를 잘 읽었냐, 그러니까 오로지 차트스트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코인 수가 몇 천 개나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티도 확인하면서 약간의 내용도, 트렌드 내용도 좀 읽으면서 차트도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그렇게 봐야 가능하는 것이지, 무작정 한 가지 쪽으로만 지향을 해서 하는 것은 약간 좀 이 크립토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강한 시장 쪽으로 좀 주도하는 시장이 분명히 펼쳐질 수 있으니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보고, 리스크 관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수익을 일찍 내게 되면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마음가짐 잘 잡으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레이어2의 총 예치 자산이 182억 달러, 일주일 새 14%나 급등을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요즘 이제 반사적 수익을 받았던 게 레이어2가 요즘 좀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더 기반에서 좀 많이 저평가됐던 게 폴리곤, 레이어2 요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더가 좀 부상을 할 때 먼저 자금이 올라오겠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덴쿤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레이어2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다고 하니까 그쪽의 옵티미즘이 가장 빠르게 요즘 급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거래에서 일주일 새에 8,000개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의 조정이 조금씩 보여진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네트워크 활성 주소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소수는 전월 대비 50% 증가한 1,560만 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40만 개의 지난 1월보다 40만 개 증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솔라나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되게 보게 되면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이렇게 NFT를 많이 띄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솔라나가 이제 봉크로도 좀 많이 좀 띄어지기도 했었죠. 이때도 봉크가 거의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봉크의 힘을 얻어서 NFT 쪽이 다시 약간 좀 부흥기가 왔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솔라나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기서 이제 NFT가 좀 더 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픈시나 블러 애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빨리 NFT 쪽을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또 성적표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솔라나 쪽도 비트코인 인스크립션 쪽을 그걸 좀 비슷하게 좀 도입을 함으로써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달아 이제 거래소들도 요즘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최근 동향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차트의 영역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총 대비에 있는 기존의 뭐 에이다나 폴카닷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리플이나 그 다음에 이런 쪽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시총도 60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주도적으로 더 갈 거라고 하면 무언가를 하나 더 보여주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아발란체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는 차트적 구간하고 보는 게 맞다. 왜냐면 기존의 레이어 1들의 시총이 거의 평균치에 거의 다 도달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져 있는 게 솔라나나 아발란체 부분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더리움을 제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 시총 대비만큼 올라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많은 갭이 있습니다. 어떠한 갭이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빈도가 솔라나가 잠시적으로 NFT를 일시적으로 제꼈다라고 해도 그게 꾸준하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기똥차게 솔라나나 뭐 그 다음에 아발란체가 미친 짓 하고 시총이 막 올라와서 이더를 잠깐 제꼈다라고 해도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내년까지 본다라고 해도 이더의 시총을 제끼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기준점은 이더보다 살짝 밑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를 보면 천장이 보이죠. 여기서는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갈까요? 애는 그 밑에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없잖아요. 예. 선구자에 있는 코인이 없지 않을까. 얘가 말 그대로 여기에 창시자고 여기에 이 시장에 있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신 알트는 그것보다 내 코인보다 내 위에 있는 선배 코인이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냐로 비교를 해보면 답이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대답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 아무래도 레이어 2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코인들은 뭐 잘 가는데 왜 내 코인이 안 가냐 라는 것보다는 진득하게 좀 안정성 있고 그런 형태로 매입할 수 있을 만한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을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엘프 이야기를 끝으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좀 길었죠? 왜냐하면 금리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등락폭이 미쳤습니다. 엘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알트코인은 이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폭만큼만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규모 손실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